이번에는 우리 함께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논쟁하며 다투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 중에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논쟁도 있고, 때론 이해하기 힘들고 불쾌감을 주기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다툼이든 간에 그들이 다툼 속에서 주고받는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으로 인해 무언가를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다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넌 누가 너한테 이러면 기분 좋겠어? 또는 야, 거기 내 자리야. 내가 먼저 맡아놨어. 또는 걔 좀 내버려둬. 걔가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없잖아. 또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라도 해줘야지. 또는 너 분명 나한테 약속했잖아. 왜 지키지 않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6가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큰 어른도 어린 아이들도 매번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에 의한 다툼 속에서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런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같을 거라는 전제를 둡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대방도 자신을 이해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하며 그 기대의 기준을 두고 그 기대에 의지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논쟁을 할 때 가급적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빈틈없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이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논리로 무장한 주장이 될 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대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인간이라면 객관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빈틈없이 무장된 주장을 듣게 된다면 상대방은 반대의 의견이 아닌 그 기준에 호소해서 오히려 핑곗거리를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위배되긴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그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것, 바로 그 대전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다룬 서로 간의 다툼의 모습들이 얼핏 보기에는 서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양쪽 다 제3의 어떤 대전제를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공정한 처신, 즉 페어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른 행동이라고 해도 좋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 바꿔 말해서 어떤 제3의 대전제를 양쪽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양쪽 모두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3의 대전제, 그것이 그들에게는 법칙이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어떤 대전제가 없다면 사람이 짐승처럼, 이를테면 아무런 객관성 없이 또는 아무런 논리 없이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다툼, 그 다툼이란 서로 상대방의 그름, 잘못됨,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어떤 제3의 대전제에서 벗어난 것을 밝히려는 행동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전제가 있지 않다면 다툼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아니, 인간은 모두 그 3의 대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어떤 대전제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일단 그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쉽게 축구 경기를 통한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페어 플레이를 하기를 항상 기대하고 심판이 정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VAR이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심판의 오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선수들의 잘못된 플레이, 즉 파울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 경기를 포함한 모든 운동 경기에 필요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양 팀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모두 그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를 한 상태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규칙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경기를 진행한다면 그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심판이 그 어떤 선수에게도 파울을 선언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만약 파울을 선언한다고 한들 그것은 무의미한 일일 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말하는 대전제라는 것은 바로 축구 경기에서 서로 합의가 확실히 이루어진 파울, 바꿔 말해서 즉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파울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규칙, 경기를 시작하기 전 양팀 모두가 합의한 그 확실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골키퍼가 아닌 필드 선수가 경기 도중 의도적으로 볼을 손으로 터치했거나 또는 누가 봐도 골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거나 또는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때렸거나 이와 같은 확실한 파울, 양팀 모두가 경기 전 모두 합의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연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죠. 자연의 법칙은 자연법과는 달리 보통 중력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 화학 법칙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보다 전 시대에 존재했던 사상가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던 지금 현재가 아닌 전 시대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른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은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체가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또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으로 분리되는 생물에게는 그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들은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중력이라는 법칙 같은 것에는 따를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은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런 지탱장치 없이 공중에 던져지게 된다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 인간 역시도 땅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 역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도 여러 생명체들과 똑같이 다른 존재들과 똑같이 자연의 법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본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무기체들은 갖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의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굳이 따로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맹이나 음치가 가끔 있을 수 있듯이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이한 아주 소수의 케이스를 빼고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생각이 옳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잔혹한 전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해온 말들은 전부 의미 없는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나치도 같은 인간인 우리처럼 내심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땅히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는 그르다 라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개념이 그들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인간적으로가 아닌 동물처럼 싸울 수는 있어도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머리카락 색깔을 두고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에서 당시 과학자인 린네가 동물들을 분류할 때 유전적 분류를 하지 않고 형태적 분류를 한 내용과 흡사한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형태적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형태적 분리를 한 당시 과학자였던 린네는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 같은 분류로 나누고 또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기에 다르게 생긴 것 같아 보이면 다른 분류로 나누는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분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멘델이 유전의 법칙을 찾아낸 뒤로는 서로 교배했을 시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유전적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린네의 주관적인 분류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분류 방법이 실제로 과학적이기 때문에 전에 분류했던 방법인 린네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했던 형태적 분류 방법,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의 주관을 넣어서 분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멘델이 찾아낸 유전의 법칙은 확실한 법칙, 즉 확실한 과학적인 법칙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유전적 분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에 있던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린네의 눈에만 보이는 그 주관적인 차이, 그의 눈에만 보이는 형태적 분류는 당연히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지만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문명과 시대의 도덕성의 모습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은 결코 못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 등 여러 각각의 도덕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것들이 서로 아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성과도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마 놀랄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인간의 폐지라는 책의 부록에 그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시면 아마도 한 번도 빠짐없이 결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각각의 도덕성이 전적으로 다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함께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전투 중에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을 배신해 놓고 으쓱거리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거나 또는 아무 이유도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런 곳을 생각하는 것보다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곳을 상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기를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4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조차 셀 수 없이 많이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한 약속은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남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당장 이건 공정치 못해 라고 하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조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조약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요. 조약이라는 게 원래는 그리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라면 그게 불공정하든 공정하든 굳이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조약이라는 것을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불공정하든 공정하든 뭐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조약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던 어떤 국가가 그 국가의 이득에 따라서 그 조약이 불공정하다며 파기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칙이나 어떤 법칙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자신이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순간 그 법칙이나 약속은 공정치 못하다고, 그래서 그 약속 혹은 조약이 원래는 중요했던 것이라며 입장을 바꾼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참고로 다들 알고 있듯이 이런 이율배반의 조약에 대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한 역사가 많이 있죠. 자, 만약 조약을 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행위라면,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이라는 것, 즉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조약이든 불공정한 조약이든 무슨 의미가 또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사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법을 알고 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숫자 계산이 가끔 틀릴 수 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단이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옳고 그름도 단순한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외가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이라 함은 예를 들면 아무런 이유도 잘못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찌르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참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난 척을 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사실에 주의를 모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해, 이 달, 아니 바로 오늘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나 스스로는 실천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 온갖 변명을 둘러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런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 것은 그때 내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야 라는 상황, 또는 내가 돈 거래해서 좀 부정한 짓을 한 건 그때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야 라는 상황, 또는 어떤 한 노인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빠질 줄 알았다면 그런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상황, 또는 내 행동이 내 아내나 누나를 그렇게 화나게 할 줄 알았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거야 라는 상황, 또는 나란 인간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상황.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 사실을 저에게 지적하는 순간 저도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들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내가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심지어는 깊이 믿고 있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인 우리가 바른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나 변명거리들을 찾느냐고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르다라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자연법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아챘듯이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 자신의 나쁜 습성에 대해서만 비겁하게 피곤이나 근심으로 그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습성은 늘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에 바쁘기만 하죠.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신기한 생각을 규칙처럼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연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토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그 토대라면 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정리해서 다져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몇몇 반대 의견에 편지들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도덕률 또는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온 것, 바꿔 말해서 교육으로부터 변해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인간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자극을 받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뭔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는 확실히 저도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자, 어디선가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죠. 이 욕구는 분명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그 일에 휘말려 나까지 위험을 당할까봐 그것을 못 들은 척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신비하게도 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한켠에서 어떤 신비한 마음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 충동을 제외하고 어떤 소리가 나의 마음 한켠에서 들리게 되는데 그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혼자 도망치려는 충동을 버리고 어서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충동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방금 말씀드린 제3의 충동을 제외하고서 딱 두 가지 본능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기로는 분명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당연히 강한 본능의 편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야겠죠? 본능이 강하게 오는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제3의 마음의 외침, 즉 도덕률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 둘 중에 더 약한 본능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해 볼까요? 이기적인 관점에서, 아니, 이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라면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히 인간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상황을 그려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돕는 편보다는 그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수영을 못한다면 더 그러겠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합리화가 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괜히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럴 바에는 한 명이라도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리화를 아무리 시켜보려고 애를 써도 마음이 산뜻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신비롭게 새겨져 있는 그 도덕률이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않겠다! 라는 선택을 하면서도 그를 도와야 된다는 제3의 외침을 듣는 것, 바로 이것 역시도 틀림없는 사실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도덕률이 양심적으로 옳은 충동을 반대편 충동보다 더 강화시키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된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동정심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거나 잠이 쏟아지면 자려고 하거나 뭔가에 부딪히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던가 등등 그런 본능 중 하나가 아니라 신비하게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번째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도덕률이 그런 것과 같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충동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라는, 또 때로는 복도드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의 충동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적 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같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적 충동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성적 충동을 북돋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또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명예롭게 악과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아야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듯 같은 충동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결론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애국심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에는 무조건적으로 좋거나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작정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택 중 하나가 무작정 절대적 지침이 된다면 그 후에 아마 그 사람은 마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이른바 인간을 위한답시고 계약을 깨트리며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도덕률, 즉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꼭 교육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해야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데요. 저는 이 점에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는 부모와 스승에게서, 즉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에게서 배운 것, 바꿔 말해서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문명과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구구단을 모른다고 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 사과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구니가 3개가 되면 사과가 9개가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숫자 연산과 셈에 대한 기호는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와 근본적인 원리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으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단순한 관습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좌측통행이지만 우측통행이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인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도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는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마음에 탑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도덕성과 양심은 결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다른 도덕성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의 도덕성이 다른 쪽의 도덕성보다 더 낫다거나 더 못하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려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도덕성은 이전에 있었던 도덕성보다 좋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당연히 도덕적 진보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도덕관이 어떤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야만인들의 도덕성보다 문명인의 도덕성을 선호하거나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나치의 도덕성보다 기독교의 도덕성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각각의 도덕성에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두 종류의 도덕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떠한 도덕성이 또 다른 어떠한 도덕성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무언가의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성의 우열을 판단한 것임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어떤 무언가의 기준,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얘기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3의 외침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제3의 외침이라는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비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두 도덕을 비교한 기준은 그 두 가지의 도덕성과는 다른,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제3의 외침이 그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 서로 다른 두 도덕을 참된 도덕이라 하는 그 어떤 제3의 외침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그 진정한 옳음, 즉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3의 외침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달리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도덕성이 더 참되다고 생각하고 나쁜 나치의 도덕성이 덜 참되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참 도덕, 즉 제3의 외침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의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어떠한 한 사람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30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소.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요? 라고 묻더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던 놓기를 그만둔 사람을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 1편 끝부분부터 다루었던 문제,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인간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예의나 도덕성이나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을 기묘하다고 말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나 제가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옳고 그름의 법칙 내지는 자연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마 혹시 저에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 하려는 일이, 즉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못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느냐를 따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려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비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은 불완전해 라는 생각 또는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라는 이 생각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은 그야말로 돌이나 나무일 뿐 그것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돌이 자기 집 정원에 걸맞지 않을 경우 모양이 틀렸다 라고 한다거나 어떠한 한 나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별로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도 자신의 목적에 쓰기 편한 돌이나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유 삼아 그 돌이나 나무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날씨와 어떤 토양에서는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돌과 나무들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연의 법칙들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말은 우리가 보통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날씨가 나무에게 작용하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법칙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돌은 언제나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말할 때의 법칙은 돌이 늘 하는 일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공중에 던져진 돌이 땅에 떨어지라는 명령을 갑자기 떠올려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돌을 공중에 던지면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에서 돌은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많은 진실들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도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에 관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과학의 자연의 법칙이란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으로 가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때의 법칙은 확실히 인간이 실제로 항상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거의 전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단 한 명의 인간도 이 법칙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돌이든지 위로 던져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의 사이들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무언가가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이 실제로 하는 행동 말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신비한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우주에서는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기와 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들이 때에 따라 나의 충동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독특한 특징이므로 어떻게든 잘 해명해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는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이 돌은 모양이 틀렸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쩌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기차를 탑승할 때 창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나보다 기차에 먼저 탑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창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나 내가 정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내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사실 둘 다 똑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나는 내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보다 기차를 먼저 탑승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어도 막 화를 내기는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사람도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나에게 일부러 발을 걸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실수로 넘어뜨린 사람이 나를 실제로 다치게 했고 일부러 넘어뜨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고 실수로 넘어뜨린 사람은 전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내게 불편을 끼치기는커녕 정반대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전쟁 중에 상대편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 쪽에 아주 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하고 보상도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렇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우리 자신만 보아도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 곧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30만 원에 만족하거나 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경우, 또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위험한 장소에 남아있는 경우,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도 지키는 것이나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 특정 순간에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류 전체로 볼 때에는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들어보세요. 어쨌든 인간에게는 충분한 정도의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개인과 계층과 국가가 서로 정직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대할 때에만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게 느끼거나 그르게 느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왜 나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라고 대답할 경우 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왜 사회 유익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되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답입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하는 대답입니다. 마치 야구를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점수를 따려고 라고 대답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기 그 자체일 뿐 경기를 하는 이유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은 사실 야구는 야구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못 됩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그저 바른 행동은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말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은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사실에 불과하지만 도덕률, 곧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결코 없앨 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없앨 경우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도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했던 행동을 사실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이 특별한 사례를 볼 때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인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 즉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